유지철이었습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우방이죠. 이 두 나라는 안보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동맹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국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미국의 철강 기업인 US 스틸을 인수하려던 일본 제철의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이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일본에서는 총리까지 나서고 미국에 강하게 항의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일 간 마찰의 배경을 따져보면 중국의 부동산 문제도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이야기 글로벌 경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칠레 산티아고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대규모 구리광산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칠레의 걱정이 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구리광산 발견과 칠레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9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서부 최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돌풍을 타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LA 해안가 부촌 지역인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최근 LA 일대에서 불고 있는 국지성 돌풍인 산타나로 인해서 통제 불능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최소 2명이 사망했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임야 등 약 43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강풍 여파로 진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전역에 걸쳐 7만 명 이상에 대해서 대피령이 내려졌고 1,000개 이상의 건물이 산불로 파괴됐습니다. 지난 7일 티베트 지역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뒤 또다시 중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8일 오후 3시 44분쯤 칭하이성 거로주 마두현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관측됐는데요. 지진으로 인근 마을에서 가옥 붕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2021년 5월 달에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전날 지진 피해를 입은 시장 자치구 링디현과 약 120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시인 자포리자를 유도폭탄으로 공격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반 페도로 자포리자 군사행정총장은 러시아군이 주거 지역에 유도폭탄 2발을 발사해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아파트, 산업시설 등도 파괴됐습니다. 자포리자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요충지로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주와 주도인 자포리자대에서 주기적으로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이 지역 상당 부분은 2022년 전쟁이 시작한 이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했다는 북한 측의 발표에 관련해서 더 이상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군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영내 동맹국과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7일에는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중동 특사가 가자지구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카타르를 찾을 예정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내정자가
휴전 협상이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이번 주 후반 카타르 수도인 도하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은 지난 주말부터 도하에 체류 중이며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작년 11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휴전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협상은 최근에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이끌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당선인 측은 공식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만 바이든 팀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네. 바람이 또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가 더 낮은데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전남 흑산도 홍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돼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해서 전남 흑산도 홍도 지역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비상시의 대피 방법 또 연락 방법 등을 가족 또는 이웃과 미리 좀 의논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공사장 등 물건이 날아오거나 떨어질 위험이 많은 곳에는 가까이 가시면 안 되겠고요. 특히 운전하실 때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꼭 유지하시고 강한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운전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서 발효된 강풍 경보 소식 전남 흑산도 홍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에는 조윤주 씨와 함께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극과 극은 통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네, 맞습니다.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 당수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의 감동적인 승리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가진 천재 기업가다. 네. 시인인 줄 알겠습니다. 네. 표현이 아주 유려합니다. 예. 지금 총선 한 달 앞두고 지지율 2위를 기록한 곳이 바로 이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인데요. 네. 이 테슬라 경영자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금 독일 정부와는 대립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알리스 바일데 이 대한당 공동대표가 미국의 잡진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이 공영방송을 내세운 좌파 여론 독점에 대해서 자신들이 대항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정말 감동적인 승리였고 독점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유럽연합에 있는 엘리트들이 머스크도 그렇게 매우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좌파 공영방송사가 있다라고 바이스 알리스 바이델 대표가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좌파가 원하는 형식으로 대중의 시각을 형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여론을 대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그리고 머스크에 대해서는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가진 천재적인 기업가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머스크의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킨 지난달 독일의 주간지 기고에 대해서는요. 이 독일을 위한 대한당에서는 우익 극단주의가 아닌 정치적 현실주의를 반영한 정당이다라고 머스크가 평가했고요. 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바이델이 스리랑카 출신의 동성 파트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을 극우 정당 묘사하는 것은 명백히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래저래 다 좋은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2022년에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독일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처음에 러시아가 한 것 아닐까라고 하다가 나중에 네. 우크라이나 측에서 자작극을 벌인 거다 이런 주장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독일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못했는데 결국 이게 좀 정확한 입장 표명 못한 것이 눈치를 보는 건 아니냐라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독일 여론도 좀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론사 기관인 유고브가 독일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응답자의 59%가 머스크의 지원이 독일을 위한 대한당 여기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고요. 네. 68%는 미국의 억만장자가 독일의 정치 상황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면서 의견이 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총선 한 달 앞둔 가운데 극우 정당이 득세를 하고 있고 또 머스크마저 정치에 개입하면서 최근에 또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키워드 여기 어때? 멕시코 아메리카. 네.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이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을 먼저 얘기를 꺼내면서 네. 사실은 본전도 못 찾은 일이 된 건데요.
트럼프 당선이 먼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자 쉐인범 멕시코 대통령이 네. 그럴 거면은 미국의 국호도 멕시코 아메리카노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품위 있게 한 방 먹인 겁니다. 그러네요. 멕시코는 멕시코 5개 주, 미국 5개 주 그리고 쿠바로 둘러싸인 곳인데요. 네네네.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아침에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형 스크린에 17세기 고지도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그 지도의 떡하니 북미 지역을 멕시코 아메리카나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썼으니까 없었던 명칭이 아니다. 그러면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고 싶으면 그럼 미국도 이제 멕시코 아메리카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를 댄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도가 1607년에 이제 북미 대륙을 이렇게 불렀던 것이 있다라면서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멕시코만은 유엔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명칭이고 17세기에도 멕시코만 이름이 그대로 존재했었고 국제적으로 통용을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그때 미국이라는 명칭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한편 AP통신에서는 멕시코만은 미국의 남동부 지역과 맞닿아 있어서 제3의 해안으로 여겨지는 곳인데 근데 육로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 역시 멕시코에서는 브라보고 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에서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맞아요. 관세 멕시코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어서 가능하면 좀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을 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25% 관세를 뭐 캐나다, 멕시코에 네, 일괄적으로 매기겠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의 발언에 대해서 물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말 하나하나에 다 주목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꼭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영내 무역협정 당사국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차기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일련의 정책을 이미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이 워낙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수입 의료 등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대부분 중국산인 모조품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멕시코 정부가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관세 장벽 위협에 대해서 멕시코가 스스로 몸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복 관세 으름장에 대해서 맞대응할 건 맞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의 언사에 대해서도 선별해서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쉐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최고의 대학인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물리학과 전공자고요. 네. 에너지공학도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과학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반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멕시코의 입장이 앞으로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쪽 문이 열리니 한쪽 문은 닫히더라. 네. 보통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이제 일이 잘 안 되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 방법이 또 있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네. 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사라질 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 네. 문이 열리긴 열립니다.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회가 생기는데 반면에 또 사라지는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 그리고 인구 추정학적 변화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일자리가 1억 7천만 개 새로 생긴다고 해요. 네. 그런데 9,200만 개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하기 빼기 하면은 5년 동안 7,800만 개 일자리가 증가하는 셈이긴 한데요. 네. 세계 경제 포럼이 미래 직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22% 정도가 변동이 생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2개 산업 분야 1,000여 개 기업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보고서를 보면 AI 기술 발전으로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등 신규 IT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를 뭘 가르쳐야 될까? 예. 뭘 좀 신경을 써야 될까? 미리 좀 참고하시면 좋긴 그렇죠. 할 것 신경 같아요.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인의 63%가 근로자의 업무 역량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기술 역량과 또 개인 간 고유 역량 가운데 창의적인 사고,
유연성, 민첩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네. 생성형 AI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이 고용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단순 행정, 계산 작업, 그렇죠. 그래픽 디자이너 이런 것들은 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학적으로도 변화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고소득 국가의 고령화 그리고 저소득 국가의 노동 연령 인구 증가 때문에 돌봄이라든지 교육 직군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보고서를 보면 기업인의 34%가 지정학적인 긴장이 무역 장벽이나 산업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트럼프 당선인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노동력을 100으로 봤었을 때 2030년까지 59명이 재교육 또는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이 가운데 11명 정도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 11명은 아마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1억 2천만 명 이상이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빨리 바뀌면서 기회도 생기고 네. 기회가 사라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을 해야겠다. 뭐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저를 빌려드립니다. 네. 저를 빌려드립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를 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일본 남성이 있는데요. 네. 이 서비스를 통해서 1년에 무려 우리 돈으로 1억 원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올해 41살의 휴지 모리모토신데요. 네. 2018년에 직장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아. 근데 당시 직장 상사로부터 당신은 회사에서 가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참 쓸모가 없다. 이런 말 한 거죠. 그래서 모리모토 씨가 그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럼?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된 건데요.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결승선에서 네. 주자를 기다리는 거죠. 누군가 기다려주면 좋잖아요. 뭘 할 그렇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고객이 집안 청소를 하는 동안에 전화를 대신 받아주거나 또는 친구 대신 콘서트장에 같이 가주거나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겁니다. 뭘 하진 않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요즘 뭐 물건 같은 거 사고 싶을 때 네. 미리 줄 서야 되잖아요. 그런 네. 것도 해주고요. 그리고 파티를 가는데 네.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그냥 같이 따라가 주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옆에 있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근데 이런 걸 해봤는데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이 남성이 말했습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마지막 열차가 올 때까지 같은 철도 노선에 앉아서 17시간 동안 기차를 타는 일까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13바퀴나 돌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고민을 친한 사람한테는 털어놓지 못하지만 약간 거리가 있거나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쉽게 오히려 말할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자신의 고민을 들어달라라는 의뢰도 온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조언은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죠. 사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지. 이렇게 그렇죠.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이거는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대답만 하고 맞장구만 쳐주는 거겠죠. 그리고 의뢰인의 얘기를 경청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 요청이 연간 1,000건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2-3시간 이렇게 세션을 나눠서 10,000엔에서 30,000엔 정도 우리 돈으로 9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 요금을 청구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해봤더니 거의 1억 넘게 벌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미 여자친구 서비스, 남자친구 서비스, 가족 대행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무라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사랑이나 결혼을 추구하지 않고 관계에 따른 번거로움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와 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등장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모리모토 씨는 자신의 서비스가 특정 환경에 대해서 불편을 느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고객들을 만날 때 고객들과 함께 낯선 곳으로 갈 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말하면서 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쵸. 이 케이스 들으면서. 예.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생각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진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어 하긴 하는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끔 내가 원할 때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다 뭐 이런 거 네.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돈 버는 방법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네.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 네. 이건 좀 약간 무섭고도 슬픈 이야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한 누리꾼이 현지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던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뉴욕의 지하철 승강장 사진인데요.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네. 사람들이 그 승강장 안에 벽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오. 그 열차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 뉴욕 지하철에서 서브웨이 푸싱이라는 범죄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네. 그 열차가 들어올 때 밀어요. 네. 사고가 나는 거죠.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무작위한 이제 아무에게나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네네. 실제로 이런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차에서 최대한 멀리 벽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서 누군가 나를 밀지 밀까 봐. 못하도록.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지난달에도 과테말라 출신의 30대 남성이 열차에서 잠든 여성의 옷과 담요에 불을 지른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3월 달에는 한 승강장에서 20대 남성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50대 남성을 선로로 밀어 붙여서 결국 사망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네.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미국의 지하철에서 발생한 중범죄 573건 정도 발생했고요. 이게 1997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특히 살인사건이 2023년 대비해서 2배나 많아졌다고 하니까 네. 지하철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럼요.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곳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 타면서 네.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안전하고. 안전한 지하철이 있다니 굉장히 놀란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아, 너무 씁쓸한데요. 그쵸.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 벽에 딱 붙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아델의 노래 Chasing Pavement 함께 듣겠습니다. I've made up my mind. Don't need to think it over. If I'm wrong, I am right. Don't need to look no further. This ain't last. I know this is life. But if I tell the world, I'll never say enough, 'cause it was not said to you. And that's exactly what I need to do if I end up with you. Should I give up, or should I just keep chasing pavements, even if it leads nowhere? Or would it be a waste, even if I knew my fate? Should I leave it there? Should I give up, or should I just keep chasing pavements, even if it leads nowhere? I build myself up and fly around in circles, waiting as my heart drops and my back begins to tingle. Finally, could this be it? Oh, should I give up, or should I just keep chasing pavements, even if it leads nowhere? Or would it be a waste, even if I knew my fate? Should I leave it there? Should I give up, or should I just keep chasing pavements, even if it leads nowhere? Yeah. Should I give up, or should I just keep chasing pavements, even if it leads nowhere? Or would it be a waste, even
place? Should I leave it there? Should I give up? Or should I just keep o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른바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제6호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하라며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제3자 추천으로 특검 추천 방식을 바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합니다.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의 전단, 즉 전투행위를 열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으로 형법상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 씀씀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 수지가 지난해 11월까지 81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누적 수주 금액이 1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371.1억 달러를 기록해 누적 수주 금액이 1조 9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수출 수주 분야에서 세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입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복음 선교회 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 김정화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대형 구리광산이 새로 발견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때문에 지금 칠레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국무원 자연자원부 지진국 조사에 따르면 티베트 고원 일대에서 구리광산을 새로 발견을 했고 네. 이곳의 매장량 합계가 약 2천만 톤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실비인지로 계산할 때 이것은 1,776억 달러, 하나로 260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네.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요. 칠레 광업협회 회장 마누엘 비에라 씨는 이 티베트 고원이 2,500억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영토로서 아르헨티나의 면적과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 고원에서 발견된 구리 자원 1억 5천만 톤은 칠레가 보유하고 있는 구리 매장량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구리 생산 시작하게 되면 칠레가 어떤 수출 시장 잠식될까 봐 걱정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의 구리 소비량은 전 세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칠레가 전 세계 수출하는 구리 중에서 68%가 중국 시장에 해당하는데요. 네. 최대 거래국인 중국이 앞으로 구리 생산을 개발하게 된다면 구리 광산을 개발하게 된다면 더 이상 칠레에서 구리를 수입하지 않고 그렇겠죠. 중국 내에서 자체 수급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칠레에게는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 된다는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네.
한편 칠레 카톨릭대학교 광산공학 교수인 구스타보 라고스는 투자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 함유율과 부산물 그리고 광산의 위치와 지형, 환경 영향과 이용 가능한 물과 또 주변 지역의 해석 저장 가능성 등에 달려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여러 조건들이 맞는 구리 광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데이터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려하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칠레에서 구리 산업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칠레에서 구리는 1971년에 사회주의자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국유화되어서 구리는 칠레의 급여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네. 칠레의 광업은 GDP의 12%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인데요. 매년 500만 톤의 구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칠레는 약 28만 명의 광부가 있고 전문계를 포함해서 총 29개 대학에서 광산공학과를 두고 있으며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바로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점수가 높아야 들어가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중국에서의 구리광산 발견과 관련해서 앞으로 중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포착될지 칠레 사람들은 촉각을 고조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29개 대학에서 광산공학과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칠레 수능 시험에 대한 소식도 준비를 해 주셨어요. 칠레 수능 어떻게 치러집니까? 우리로 뭐 따지면 대학 입학 시험인데요. 보통 12월에 치러지고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오는데요. 네. 올해는 이번 주 월요일에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네. 칠레에서는 수능 시험을 스페인어 약자로 빠에스라고 부르는데요. 빠에스는 스페인의 스페인어 독해 능력과 또 수리 수학 능력, 과학, 역사, 사회 과목이 포함이 됩니다. 수리 수학 능력에는 문과지망생 수학과 이과지망생 수학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네. 모든 과목은 주관식 문제는 없고 모두 4-5개의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수능 점수와 학교 등급과 내신 성적을 합산을 해서 최종 점수를 얻게 됩니다. 수능 점수는 100점, 1000점 사이의 척도로 산출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과목을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다 맞으면 만점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칠레에서는 4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만점이 있으면 네. 그 과목에 대한 만점을 전국 기록 점수, 폰타시 나시오날이라고 불러서 학교마다 화려하게 과목별 만점자를 공표를 하고 자랑을 합니다. 네. 올해는 응시자 25만 6,134명 중에서 1,942명이 과목 만점을 받았습니다. 네. 2022년부터 과목 만점자 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특별히 대통령궁에 초대가 되어서 대통령과 호텔식 고급 아침 식사를 하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보리치 대통령과 44명의 학생들이 초대가 되어서 네.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각자의 장래 희망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아까 그 과목을 소개해 주시는데 논술, 영어 시험이 없는 게 좀 특이했거든요. 예, 저도 처음에 칠레에 와서 논술보다도 예. 영어 과목이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란 기억이 있는데요. 칠레의 교육제도가 우리와는 확연하게 다른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의무로 배우게 되어 있고 네. 유치원에서부터 영어 열풍이 있지만 칠레에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교육의 질에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네. 칠레는 구청 관할하에 있는 무료 공립학교가 43%이고 정부의 보조 지원을 일부 받는 사립학교가 50% 그리고 완전히 유료인 사립학교가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공립학교나 정부 보조 사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 12년 동안 초급과 초중급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무료 공립학교 출신이 사립학교 졸업생의 영어 수준에 도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대신에 사립학교는 한 달에 하나로 5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비싼 학비를 내는데요. 이런 학교를 나오면 독해는 물론이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자연스러운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영어 교육의 질적 차이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의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수능에 영어를 포함하는 것이 평등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어 과목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칠레에 놀러 오실 때는 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좀 많이 없으니까 네.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는 미리 배워서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티아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칠레 산티아고 김정화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경제입니다. US 스틸이라는 미국 철강 회사를 두고 지금 일본과 미국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제동을 건 게 원인이었는데요. 일본은 미국의 맹방 중에 맹방이죠. 친한 순위로 따지면 2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일본이 이례적으로 미국 정부에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먼저 네. 좀 정리해 주시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네. 일본 제철이란 일본의 철강 회사가 미국의 철강 대기업인 US 스틸을 2조 엔,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8조 원쯤 되거든요. 네. 이 돈에 인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조강 생산량이라고 하는 걸로 철강 업체들의 순위를 매기는데 일본에서 가장 큰 철강 업체이고 네.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도 4위니까 우리나라 포스코보다도 더 큰 철강 업체인데 US 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철강 업체이긴 하지만 네. 원래는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큰 철강 업체였습니다. 사실 미국의 상징 같은 철강 업체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1901년에 우리가 철강왕이라고 많이 카네기. 알려진 그쵸 앤드류 카네기가 네. 미국 증권사 JP 모건이랑 찰스 슈왑이랑 손을 잡고 만든 철강 기업인데 네. 당시에 세계 최초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었던 회사이기도 하고 그때 그 기업 가치가 당시 미국 전체 예산의 2배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였죠. 그렇군요. 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고용 인원이 한 34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사실 철강이 어떤 그 전체 제조업 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고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근간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부를 일군 게 사실 US 스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단순히 뭐 크기만 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또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있는 기업인 게 미국 사람들의 풋볼 사랑은 되게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미식축구. 맞습니다. 네. 피츠버그 스틸러스라고 하는 미국 슈퍼볼 최다 우승팀이자 가장 오래된 팀이 있는데 미식축구팀 팀의 이름이 스틸러스인 게 네. 이게 US 스틸 본사가 피츠버그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헬멧에 보면 US 스틸의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한때 그쵸. 잘 나갔던 회사가 맞습니다. 일본에 팔리는 거네요. 그렇죠. 뭐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사실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피츠버그가 러스트벨트의 한 축인 것처럼 네. 사실 미국 제조업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미국 철강 산업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건 사실 오래전의 얘기이기도 해요. 워낙에 중국이 싸게 파니까 이게 이윤을 남길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덩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US 스틸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선 세 번째이긴 합니다만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위예요. 사실 포스코 밑에서도 되게 까마득하게 아래인데 그렇군요. 그렇게 추락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경영도 어려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공급만 대량이 있었던 팬데믹 당시에 철강값이 반짝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몸값이 올랐을 때 좀 팔자라고 해서 2023년에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데 그때 일본 제철이랑 인수를 벌였던 게 오늘 또 주인공이기도 한 미국 2위 철강 업체인 클리븐드 클리프스라고 하는 철강 업체입니다. 네. 결국에는 일본 제철이 더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게 됐지만 어쨌든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를 제치고 일본에 팔리게 되는 거니까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일어난 거죠. 그렇겠죠. 미국의 자존심 네. 같은 기업이기도 하고 뭐 네. 철강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걸 외국 기업에 팔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 철강 노조가 들고 일어섰는데 철강 노조가 인원수가 한 85만 명쯤 된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표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도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이들이 계속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무산된 건가요? 일단은 일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아리송한 게 이게 안보 문제 때문이라고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사실 민간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정치적인 이유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당연히 미국에서는 소송이 벌어질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철강 산업이 안보와 관련된 그 산업인 만큼 사실 미국 정부도 이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 인수안을 심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가 만장일치로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뭐 인수가 된다 안 된다 혹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양쪽으로
완벽하게 합의에 도달하면 그 합의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 권고를 하고 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결정하면 되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네. 근데 이 심의위원회가 장고를 하다가 결국에는 합의를 내놓지 못해요. 아. 그리고 그냥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공을 바이든 대통령에 넘깁니다. 예. 그래서 해를 넘겨서 지난 3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 건데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게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국방생산법에 근거해서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걸 금지한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제철이 US 스틸은 이미 계약을 맺었지만 네. 요걸 30일 안에 해제해야 되는 상황에 몰린 거고요. 그렇군요. 원래 일본 사람들이 잘 흥분을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하죠. 속내를 좀 알 수 없다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결정 이후에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 제철 회장이 이례적으로 미국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아. 바이든 대통령이 위법한 정치 개입을 했다. 아, 예. 그리고 우리는 인수를 포기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결사항전하겠다. 뭐 이런 되게 자극적인 그 말을 했는데 강하게 반발했군요. 맞습니다. 예. 말에서 끝난 게 아니라 US 스틸의 손을 잡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같이 소송장을 냅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 예. 이렇게요. 물을 그리고 한 잔 좀 드실까요? 아, 네. 예, 지금 감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추워져서 건강 관리를 다들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장을 하나 더 내는데요. 네, 네. 그 대상이 그 US 스틸 인수 경쟁사였던 클리블랜드 클리퍼스 그다음 CEO랑 그다음에 전미 철강 노조의 회장이었습니다. 위법이라는 어떤 근거는 어떤 걸 대고 있나요? 일단은 뭐 이게 정확한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황 근거 같은 건데 네. 일단 그 일본 제철이 주장을 하는 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그 재선을 목표로 네. 철강 노조 집행부의 지지를 얻으려고 이제 어떤 그 계획을 발표를 한 게 네. 이게 US 스틸은 외국 기업이 인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는데 이게 네. 심의위가 심사를 시작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대통령이 나중에 결정을 하는데 심의위에서 네.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US 스틸을 미리 외국 기업에 발표를 맞습니다. 해서. 이렇게 한 건 이게 정치적인 개입이다. 아.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그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규정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래서 위법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법원에서 뭐 판단을 내리겠죠. 예. 그리고 클리블랜드 클리퍼스랑 전미 철강 노조에 소송을 건 이유는 얘네들이 같이 손을 잡고 일본 제철의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이것도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혐오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걸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 그다음에 이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우리한테 해달라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개 같이 낸 겁니다. 예. 사실 클리블랜드 클리퍼스야 뭐 입찰해서 경쟁했던 사이이기도 하고 뭐 합법적인 안에서는 방해 공작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네.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뭐 이건 법원에서 따져봐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본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그것도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소송을 거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일본 정부 입장이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일본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 네. 왜일까요? 세 가지 정도를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실적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네. 통상 그 경쟁 입찰로 진행이 되는 M&A에서는 네.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하는 걸 선정한 뒤에 이 사람이 가격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계약 조건을 조율을 하고 그게 맞다 싶으면 이제 본 계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을 합니다. 이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뭐 인수 대금을 일정 부분 그 계약금 형식으로 에스코로라고 하는 계좌에 넣어놔요. 네. 그래서 뭐 솔직히 나중에 필요한 인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실사 과정에서 뭐 네. 누가 뭐 어떤 잘못을 했거나 혹은 거짓말을 했거나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나중에 계약을 마무리하는데 네. 근데 이미 일본 제철이 5억 6,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한 8,500억쯤 되는 돈을 계약금으로 내어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인수 계약을 완료해야 되는데 네. 바이든의 행정명령대로라고 하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 돈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금이라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계약이 뭐 돼야 되는 거네요. 계약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배신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소송은 일본 기업이 제기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일본 정부 입장으로 봐도 무방한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의 입김이 센 나라입니다. 실제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미국이 아무리 동맹국이라더라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일본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상호 방위 조약 우리나라랑 그렇죠. 비슷하기도 하고 네. 더더군다나 군사 정보도 공유할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훨씬 가까운 동맹국인데 그런
동맹국의 안보 때문에 US 스틸을 팔 수 없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못 믿나? 아니 우리가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일본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국 때문인데 또 중국 맞습니다. 나오는군요. 중국 때문에 전 세계 철강 산업이 고사할 뻔하다가 사실 네. 팬데믹을 계기로 잠깐 살아났었거든요. 근데 엔데믹 이후에 다시 이게 공급 과잉 현상이 심해지면서 철강 업체들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도 실적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데 사실 철강 산업은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핵심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호를 하잖아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중국을 피해서 이제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워낙 중국과 사이가 맞습니다.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고 제조 기업들이 다시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철강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US 스틸을 낙점해서 우리가 북미 시장에서 조금 그 파이를 키워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US 스틸 인수에 나선 건데 이 계획이 어그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을 좀 견제하는 목적도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중국이 위협적인가요? 뭐 숫자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조강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재련소라고 할까요? 네. 재련소의 크기 같은 건데 이게 2억 5천만 톤쯤 되는데 근데 생산은 1억 9천만 톤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미 6천만 톤이나 시설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네요. 6천만 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2023년에 우리나라가 쓴 철강이 547만 톤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철강을 많이 쓰기로는 중국, 인도, 미국 다음이거든요. 예. 일본보다도 많이 써요. 근데 1,000이 안 되는데 그렇죠. 6천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설비가 남아있다.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쓰는 철강의 10배가 넘는 철강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사실 시설만 노는 게 아니라 생산도 이미 공급 과잉인 게 예. 글로벌 연간 소비량이 한 1억 9천만 톤쯤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1억 톤을 중국이 생산을 합니다. 시설은 훨씬 더 많이 남아있을 테고요. 네. 그래서 중국은 보통은 생산한 만큼 내수해서 소비를 다 했어요. 근데 최근에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도 나빠졌고 그렇죠. 제조업도 많이 안 팔리고 그래서 경기 침체 때문에 중국이 내수로 쓰는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남는 물량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산 철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값싸게 만들기 때문에 이 남는 철강을 해외에 수출하게 되는 순간부터 시장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워낙 값싸게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2024년부터 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좀 이 양을 조절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 공급량을? 중국이 양을 조절하면 되는데 사실 철강 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긴 해요. 과거에는 더 심했었는데 예. 그래서 사실 OECD 국가들끼리는 글로벌 철강 포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본인들끼리 공급량을 조절을 합니다. 안 그러면 다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 OECD 국가에서 빠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 과잉을 뭐 감안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본인들이 고도 성장을 하고 있고 네. 더더군다나 부동산으로 경기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철강 수요가 늘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철강 생산 시설을 늘렸던 건데 예. 근데 문제는 최근에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꺾여서 집이 안 팔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조업 좋지 이게 않죠. 경기가 좋지 않기 네. 때문에 이 중국 수요가 꺼지면서 이 공급 과잉이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전략 자체가 굉장히 싸게 만든다. 예. 공급 과잉으로. 그 근간에 철강 산업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좀 네. 피해가 있겠는데요? 이미 피해를 보고 있기는 해요. 네. 배를 만들 때 쓰는 중국산 후판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골치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중국산 후판의 톤당 가격이 한 78만 원쯤 됩니다. 네. 근데 국내산은 91만 원이에요. 차이가 있네요. 좀 많이 싸죠. 예. 그래서 값싼 중국산 때문에 최근에 조선업이 호황인데도 국내 철강업체의 후판 판매량은 줄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해 현대제철이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라고 네. 정부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사실 US 스틸의 인수에 목매는 것도 뭐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중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 또 60%까지도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산 철강이 값싸지 않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중국산과도 경쟁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을 확보를 해야 어떻게 보면 전체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산업을 지키는 네, 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공할까요? 좀 많은 난관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쉽진 않아 보이는 네. 게 일단 고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제철 편이 아니에요.
이미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철강 산업의 안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진심인 게 이미 안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철강 산업에 건설을 올리겠다라고 했는 걸 일기 행정부터 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런 글도 올립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회사였던 US 스틸이 다시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면 좋지 않겠냐. 관세가 수익성이 더 있고 관세를 본인이 물리면 수익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은 회사가 되는데 왜 지금 US 스틸을 파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또 대선 경합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네. 아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을 것 네. 같은데 다만 이번 인수가 무산이 되면 미일 관계도 조금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봉합할지가 조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버보이의 Heaven in Your Eyes 음악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